평양이 특급 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외무성 장관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손목시계엔 북한 체제가 목숨 걸고 은폐해온 김씨 가문의 치부가 박혀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살벌한 추격 속에서 그가 선택한 최후의 탈출 경로는 무엇일까요? 평양을 호령하던 최고위층 인사가 왜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처절하게 통곡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대사관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9살짜리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너무 크면 없는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골목 하나를 돌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딸이 넘어질 뻔하면 낚아채고 아내가 비틀거리면 잡아주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었으니까요. 제 손목에는 금빛 롤렉스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수령님이 직접 하사하신 그 시계.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의 총애를 받는다는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의 뒷면에는 제가 몰래 심어둔 SD카드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장부, 해외 은닉 계좌, 그 모든 증거가 담긴 그것이 발각되면 저는 물론이고 아내와 딸까지 우리 셋 모두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달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진혁입니다. 올해로 42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날 밤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으신 혁명 1세되셨고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대동강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특권층 아파트 18층에서 살았습니다. 밤이면 강물 위로 불빛이 흩뿌려지고 저는 그 야경을 거실 창가에서 혼자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교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6대 외무성 최연소 정무공사로 발탁되었습니다. 남한으로 치면 외교부 핵심 요직이죠. 아내 윤선은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수였고 딸 소희는 9살에 벌써 영국 동화책을 혼자 읽겠다고 조르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외화상점에서 비싼 화장품을 고르는 아내 옆에 서서 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아무런 의심도 흔들림도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공화국이 낳은 최고의 인재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금빛 시계 너머로 저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양 바깥 함경도나 양강도 사람들이 하루 한 끼도 못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옥수수죽 한 그릇 팔아 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렸고 굶어 쓰러진 사람, 어린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성분도 없으니까 그렇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시절에 저는 그게 오만함인 줄조차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믿었습니다. 그 차갑고 무서운 믿음이 오래지 않아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 오만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나라로 발령 명령을 받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외무성 간부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을 때 저는 그 서류에 적힌 나라 이름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곳도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 영국, 주 프랑스, 주 러시아. 저는 당연히 그런 곳으로 발령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화국 최고의 엘리트에게 어울리는 무대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캄보디아라니. 동남아시아의 작고 가난한 나라. 외무성 서열에서 한참 아래로 취급받는 변방 중의 변방.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혁. 주캄보디아 북한 대사관 정무공사.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원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당에 요청하면 됐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외화 상점 출입증. 모든 것이 제 직함 하나로 해결됐습니다. 평양에서 제 자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캄보디아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마치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에서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시골 창고에 쑤셔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열을 따져야 한다면 3대 혁명 가문 출신의 수석 졸업, 최연소 정무공사 발탁. 이런 사람이 캄보디아라니. 저는 대사관 안에서 가까운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게 착오가 아니냐고. 선배는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착오가 아니라고. 윗선의 결정이라고.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를 밀어내려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시험하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놈펜에 도착한 날은 4월 초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뜨겁고 묵직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습하고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공항은 작고 낡았습니다. 평양 순안공항보다도 허름해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라고. 소희가 아빠, 왜 이렇게 더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 배정해준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냥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틀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천장 한쪽에 물 얼룩이 번져 있었고 선풍기 날개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문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타일 사이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 윤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뜨거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낯선 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벽에 붙어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고 아빠, 저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그냥 작은 동물이야, 해코지 아내하고 달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방에서 땀을 흘리며 누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곳에 왔나 하는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내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원망이 그날 밤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양 본부에 전문을 올렸습니다. 숙소 시설이 외교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수준이라고. 최소한의 시설 개선을 요청한다고. 답신은 사흘 뒤에 왔습니다. 현지 사정에 맞게 적응하라.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적응하라. 나보고. 이 썩은 냄새 나는 곳에. 적응하라고. 분노가 수치심으로 수치심이 다시 냉소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그냥 통틀어 불쌍한 존재들로 분류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누리던 것들, 대동강 야경, 외화 상점, 롤렉스 시계. 이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에 앉아 과일을 파는 여인을 보아도 낡은 오토바이에 온 가족을 태우고 달리는 남자를 보아도 저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웃고 있어도 그건 그냥 형편을 모르는 것이라고 무지하니까 저러는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을 아예 눈에 담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항에서 대사관까지 오는 길에 보았던 것들, 비닐봉지를 가득 든 채 뙤약볕 아래 걷는 사람들, 길가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팔고 있는 노인들,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저는 그 모든 것을 차창 너머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것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원래 저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을 때 맞은편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골목 한켠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동네 사람들 6-7명이 둘러앉아 무언가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그들은 깔깔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비싼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웃는 거지? 저 웃음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아니, 닫으려다가 또 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더위도 모르나? 저 낡은 의자가 편한가? 저렇게 허름하게 살면서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양 여러 덜층 아파트에 살면서도 항상 무언가에 긴장해 있었습니다. 보위원 눈치, 동료 눈치, 직함과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그 장면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커튼을 닫고 다시 땀나는 베개에 머리를 눕혔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이 제 오만함에 처음으로 작은 금을 낸 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푸놈펜에서의 생활이 2달쯤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나라가 싫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쏟아지는 열기가 싫었고, 어디서나 풍겨오는 낯선 냄새가 싫었고, 좁고 시끄러운 거리가 싫었습니다. 대사관 공식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 그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양 외무성 본부로부터 극비 전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암호를 풀고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손끝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대에 분산된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을 세탁하여 지정 계좌로 이동시키는 것. 표면상으로는 합법적인 기업 거래처럼 위장해야 했고 어떤 흔적도 남겨서는 안 됐습니다. 전문 끝에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당 중앙의 최고 지시이며 보위부가 전 과정을 감독한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저를 캄보디아로 보낸 이유가 이 일을 시키려고 여기 보낸 것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은 반역이고 반역의 끝은 저와 제 가족의 소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낮에는 정무공사로서 외교 업무를 했고 밤에는 복잡한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돈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유령 계좌, 위장 기업, 중간 브로커. 그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톱니바퀴 하나가 되어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계좌 하나에 잠들어 있는 금액이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평생 먹고도 남을 양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령 일가의 사치품 구입,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체제를 지탱하는 보위부 운영비. 장마당에서 옥수수죽 한 그릇을 팔아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세상과 제가 밤마다 처리하는 이 숫자들의 세상은 같은 나라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받아들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소희는 국제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투에 영어 단어가 섞이기 시작했고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캄보디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웃어요? 아빠, 여기 애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저는 그때마다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질문들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된다는 것. 그것이 9살짜리에게는 그냥 신기한 사실이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무렵 소희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소희를 푸놈펜 시내의 국제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외국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소희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한 달도 채 안 되어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이는 원래 영특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소희가 제 옆에 앉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친구가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드라마요. 대한민국 거요. 사람들이 되게 예쁜 옷 입고 밥도 엄청 많이 먹고 집도 엄청 크고요. 서울이라는 데가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양에서라면 그 말 한마디로 온 가족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프놈펜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다 꾸며낸 거야. 실제랑 달라.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근데 되게 재미있었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쯤 지난 날 밤이었습니다. 비자금 서류 작업을 마치고 물을 마시러 복도로 나왔다가 소희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문을 밀었습니다. 소희는 이불 속에 반쯤 들어가 작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국제학교 친구에게 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다리 위로 불빛이 흘렀습니다. 잘 차려입은 남녀가 그 앞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서울의 야경은 눈부셨습니다. 높고 빛나는 빌딩들, 깨끗한 거리, 넘쳐나는 간판들. 그런데 저를 멈추게 한 것은 그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이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잠깐 굳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저는 아이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잘하라는 말만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소희가 잠든 방을 나오면서 저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금빛 성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으로 수령님의 총애를 받는 가문의 딸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태블릿 화면 하나로 제가 평생 외면해온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솔직하게, 저보다 훨씬 두려움 없이. 복도에 서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적이라고 배웠던 나라의 모습이 저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저렇게 낯설지 않은 건가? 같은 말을 쓰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꾸며낸 것이라고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자금 장부의 숫자들과 드라마 속 서울 야경과 골목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우리가 적이라고 배운 나라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배운 나라는 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이 한번 올라오자 다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재로 돌아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령님께서 하사하신 금빛 롤렉스 시계. 그 광택이 그날따라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시계 뒷면 각인을 떼어내고 그 미세한 공간에 초고밀도 마이크로 SD카드를 심었습니다. 비자금 세탁 기록, 은닉계좌 목록, 평양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이것이 발각되면 우리 셋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희의 그 눈빛이 드라마 화면을 바라보던 그 순수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경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위부 감시관 오경태. 서기관이라는 직함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대사관 안에서 그의 진짜 역할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의 동향을 수집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으면 즉각 평양에 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급 계층 출신으로 오직 밀고와 충성심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미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3대 혁명 가문 출신의 수석 졸업, 최연소 정무공사. 저의 화려한 배경이 그에게는 극심한 열등감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이
저를 향한 집요한 감시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감시 방식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며 저의 말이 풀어지기를 기다렸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 서류들이 미묘하게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아무것도 없자 뭘 두고 왔나 싶어서요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척했습니다. 아는 척을 하는 순간 게임은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짓을 당할 때마다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자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웃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너무도 치욕스럽고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도에서 마주친 오경태가 특유의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공사 동지, 요즘 야근이 잦으시던데. 무슨 일이 그리 바쁘십니까? 표면은 친근한 인사였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캐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본부 보고서 마감이 빠듯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오경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식당에서, 복도에서. 그는 언제나 제가 있는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을, 제 서류를, 그리고 제 손목 위 시계를 유난히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오경태가 제 옆을 지나치다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공사 동지, 그 시계 말이죠. 수령님이 직접 하사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애지중지하시는구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반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경태의 시선이 내 손목 위에 정확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태연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수령님 은혜가 크죠. 잠자리에서도 차고 잘 정도니까요. 농담처럼 받아쳤지만 속은 새하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대사관 내 믿을 수 있는 인물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나에 대한 조사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강제 소환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가 풀려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소환. 그 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소환된다는 것은 살아서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그리고 연좌제. 저만 잡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 윤서와 딸 소희까지 저와 함께 소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함께 벌을 받습니다. 3대가 멸문하는 것이니까요. 9살짜리 소희가, 그 드라마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그 이틀 동안 저는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출근했고 평소처럼 보고서를 작성했고 오경태와 마주쳐도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소희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다가도 화장실에 혼자 앉아서도 언제 오경태가 들이닥칠지 몰랐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소환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금기였습니다. 소환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냥 그 사람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사람 이름을 꺼내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희의 방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그 아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자금 장부 이야기, 시계 속 SD카드 이야기, 오경태의 감시 이야기, 소환 명령 이야기까지. 아내 윤서는 처음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 침묵이 끝나고 아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이미 통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야겠네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내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기대어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바꾸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다만 밤에는 아내와 속삭이듯 계획을 짰습니다. 소희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는 짐을 싸면서 아빠가 출장을 좀 길게 가는데 같이 가자고만 했습니다. 소희는 다른 나라 가요?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응, 아주 먼 곳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르는 게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린 날 새벽, 저는 혼자 대사관 근처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뜨겁고 습했습니다. 그 시간에도 골목 어딘가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두운 골목 구석에 서서 손목시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롤렉스 시계. 뒷면에 SD카드가 숨어있는 그 시계. 돌아가면 죽습니다. 도망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드라마 화면 속 서울 사람들처럼 골목에서 웃는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저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이것이 제 생애에서 가장 두렵고도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뒤를 보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탈출 당일은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낮에도 평소처럼 대사관에 출근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고 오경태와 복도에서 마주쳐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 웃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후 내내 손끝이 저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킬까봐. 오경태의 눈에 뭔가 걸릴까봐. 저는 평소보다 더 크게 웃었고 더 또렷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것이 또 하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소희에게는 출발 직전까지도 오늘 저녁에 특별한 여행을 가는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배낭에 인형 하나와 동화책 한 권을 넣으려다가 국제학교 친구에게 빌린 태블릿도 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뺐습니다. 그 기기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추적당할 수 있었습니다. 소희가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충전이 안 됐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아이는 그냥 동화책만 넣고 배낭을 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여행 가는 줄 알고 설레어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서재 불을 켜두었습니다. 야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가 소희 손을 잡고 먼저 숙소를 나섰습니다. 저는 5분 뒤에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오는 동선을 밟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보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건물을 빠져나와 뒤편 주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대사관 담벼락은 높이가 3m가 넘었습니다. 철제 가시줄이 꼭대기에 둘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두꺼운 천을 꺼냈습니다. 가시줄 위에 덮어서 손을 보호하는 용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을 넘으려면 먼저 경비 순찰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찰 간격이 15분이었습니다. 방금 순찰이 지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담 위에 올라가기 직전 주차장 안쪽 불빛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담벼락에 몸을 붙였습니다. 아내도 같이 붙었습니다. 소희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불빛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 안쪽을 비추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폐 안에 공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걸음, 5걸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경비원의 무전기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무전기에 대고 짧게 대답하더니 방향을 틀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넘었습니다. 제가 받쳐 올렸고 아내는 담 위에 올라 저쪽으로 내려섰습니다. 그 다음이 소희였습니다.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순찰 간격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소희를 담 위에 올려놓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담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쉿!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담벼락을 잡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시줄에 손바닥이 긁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아내가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셋이서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20초, 30초. 대사관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빠 손에서 피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가자.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차량이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대사관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 순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뒤를 보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벗어나고 큰 도로로 나서고 신호등 몇 개를 지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공항이 두 번째 고비였습니다. 밀림도 아니고 두만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교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탈출 루트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교관 탈북은 북한이 더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계 속 SD카드의 내용이 알려지면 더욱 그럴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은 목숨 하나와 그 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 그게 전부였습니다. 게이트 앞 대기 의자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는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이미 우리의 탈출을 눈치챘다면 공항에 연락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만은. 아내가 제 팔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나도 알아요. 조금만 더요.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동화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빨리 타면 안 돼요? 덥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응, 곧 타. 소희가 빨리 오라고 투덜거리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천진함이 그 순간 저를 살게 했습니다. 수속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훑었습니다. 혼자 서 있는 남자, 신문을 펴들고 입구를 주시하는 사람, 짐도 없이 터미널을 서성이는 이.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제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속대 앞에서 여권을 내밀 때 담당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멈췄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직원이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두 명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옆에 서 있는 아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내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옆에서 동화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와 직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가 방긋 웃으며 영어로 헐로라고 했습니다. 직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직원이 뭔가 짧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Have a safe FLIGRAM HT. 그 말이 그날처럼 아름답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고 바퀴가 땅을 떠나는 그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꽉 감고 손목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못난 자식 용서하십시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한 번도 이별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소희가 창밖을 내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프놈펜이 작아져요. 저는 아이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자는 아이의 얼굴. 저는 그 얼굴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에게는 이런 잠을 자게 해주겠다고. 감시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리고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이 안에 담긴 모든 것이 언젠가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쓰일 수 있기를. 그것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내린 곳은 중국 대도시 외곽의 허름한 숙소였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복도에는 낯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감금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체제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 울타리마저 없이 그냥 쫓기는 신세였으니까요. 중국에서 탈북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탈북자들. 송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혹은 죽음보다 더 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도 마음 놓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숙소 밖을 나갈 때는 항상 셋이서 붙어 다녔습니다. 누군가 중국어로 말을 걸어오면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외무성 최고 엘리트라는 사람이 정작 발 닿은 땅의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력함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캄보디아에서 현지인들을 깔보던 그 사람이 지금은 말 한마디 못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조선족 어르신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말투를 듣고 탈북자인 것을 알아채셨는지 슬며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내가 아는 곳으로 가세요. 저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그 눈빛 어딘가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연결해 주신 곳은 한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작은 쉼터였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 냄새나는 계단을 한참 내려가면 나오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이 여럿 더 있었습니다. 대부분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었습니다. 말없이 구석에 앉아 있거나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던 그 시절, 이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온 것일까? 두만강을 건넜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깔보던 그 오만한 사람이 지금 이 지하방에서 그들과 나란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단속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국 닷새째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차소리, 발소리,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재빠르게 속삭였습니다. 홍안입니다. 빨리. 저는 소희를 끌어안고 방 안쪽 벽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내가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벽장 문을 닫으니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심장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소희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빠른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 입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에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중국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무언가 대답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소희와 아내와 함께. 저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제발, 제발. 목소리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 한참 뒤에 선교사님이 조용히 벽장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갔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소희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셋이서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숙소를 옮기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좁은 골목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제복 입은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홍안이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골목이 너무 좁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소희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마치 그냥 산책하는 가족처럼 걸었습니다. 홍안 두 명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소희가 그 순간 옆 가게 진열대에 놓인 장난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거 뭐예요? 저는 응, 나중에 봐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안 두 명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끝을 돌아서는 순간에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저 장난감 진짜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틀에 한 번꼴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소희는 처음에는 또 가요? 하고 묻다가 나중에는 묻지도 않고 스스로 배낭을 맸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살았어야 할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저는 조선족 어르신을 통해 구한 식당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외무성 정무공사가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쯤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노동이구나. 내 손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 평양에서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에서 나왔고 직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러운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다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밥은 선교사님이 몰래 가져다 주셨습니다. 흰쌀밥에 김치. 그 단순한 음식이 그때처럼 맛있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소희가 맛있다며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보며 아내와 저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 꼭 롤렉스 시계나 여러 덜층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흰쌀밥 한 그릇에도 아이의 맛있다 한마디에도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평양에서는 몰랐던 것을 저는 중국의 그 지하방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지하방에서 여럿이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왠지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우리 세 사람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도 따라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기도해도 돼요? 아이가 물었고 선교사님은 그럼 물론이죠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북에 두고 온 가족들도.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좌제. 우리가 도망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조사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한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이 없는 것이 가장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중국에 머문 기간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평양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손목시계는 여전히 차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버텨라. 소희를 위해.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행 루트를 알아보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협정 때문에 중국 땅에서 한국 영사관을 찾아갔다가는 오히려 중국 당국에 신고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경로를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얼마나 멀고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소희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려고 해.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드라마에서 본 그 나라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는 그 드라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벽장 안에서 이를 악물며 울음을 참던 그 아이가 한국을 드라마 속 빛나는 나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응, 그 나라야. 소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거기 진짜 그렇게 예뻐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차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운전하시다가 내리기 직전에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숨겨주신 그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차 문을 닫으면서 한 번 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저는 아내 손을 자주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피아노를 치던 그 고운 손이 지난 몇 달 동안의 고생으로 거칠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깔보던 그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이동수단은 버스와 도보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밀림 속을 몇 시간씩 걷기도 했습니다. 여름철이라 습하고 더웠습니다. 모기가 무수히 달려들었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소희는 그 길을 작은 다리로 쉬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넘어져도 울지 않았습니다. 벌레에 물려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을 꽉 다물고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몇 번이나 눈물이 맺혔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빠가 울면 안 됩니다. 아빠는 강해야 했습니다. 밀림을 걷는 도중 소나기가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빗소리가 나뭇잎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소희가 손바닥을 펴서 빗물을 봤더니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밀림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와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닌데 소희의 그 웃음소리가 우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빗속에서 셋이서 웃고 있는 그 순간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가장 따뜻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국경 검문소 앞에서 검문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서류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검문관이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저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동하던 현지 안내인이 뭔가를 열심히 설명했고 오랫동안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검문관이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을 피하면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안내인이 무언가를 건네고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며칠 뒤 밀림을 빠져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하늘이 넓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로가 나왔고 문명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하늘이 되게 파래요. 저는 아이 옆에 서서 같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파란 하늘. 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하여 한국 영사관을 찾아갔을 때 영사관 직원분이 한국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직원분이 당황하셨지만 아무 말씀 없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소희가 엄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기뻐서라고 했습니다. 소희가 기쁘면 웃어야지 왜 울어요?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그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영사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충분히 쉬었습니다. 몸이 쉬니까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북에 두고 온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어릴 때 뛰어놀던 대동강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그리움을 삼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산 가족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몸으로 알았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가면 됩니다. 영사관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북한 측에서 우리의 행방을 파악하고 방해 공작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탈북 외교관의 경우 북한이 특히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사관 안에 있으면서도 창문 밖을 수시로 살폈습니다. 밤에 발소리가 들리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몸은 영사관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영사관 측에 시계 속 SD카드를 전달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장부, 해외 은닉 계좌, 그 모든 증거가 담긴 그 카드를.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시계를 손목에서 풀었습니다. 수령님이 직접 하사하신 금빛 롤렉스 시계. 저는 그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충성의 상징이었던 물건이 배신의 증거가 되었고 이제는 빈 껍데기가 되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USB는 이미 한국 쪽에 넘겼으니까요. 수령님의 총애가 담겼다고 믿었던 그 금빛 광택이 지금은 그냥 쇳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직원분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더 필요한 분들께 쓰였으면 합니다.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빈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오랫동안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던 것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볍고 허전하고 그리고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면서 저는 지난 몇 달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오경태의 서늘한 눈빛, 담벼락을 넘던 그 어둠, 벽장 안에서 이를 악물던 소희, 공안이 스쳐 지나가던 골목, 밀림 속 소나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게이트 하나를 통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희가 큰 창문 앞에 서서 비행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 비행기 타면 진짜 한국 가요? 저는 응, 진짜로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그 나라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그 나라야.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소희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버텨온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이제 다른 세상의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손을 맞잡고 게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몰랐지만 우리가 함께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쿵 하는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숨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창밖을 내다보며 아빠 한국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응, 한국이야. 그 말을 하는데 목이 잠겼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진짜로. 공항에 내려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그 넓은 천장, 거울처럼 빛나는 바닥, 사방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안내방송. 평양순환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소희는 입을 딱 벌리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내는 그냥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 공기를 마시고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물이 쏟아졌습니다. 자동 센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세면대가 깨끗했습니다. 타일에 얼룩 하나 없었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향기로웠습니다. 변기에 앉았을 때는 좌석이 따뜻했습니다. 비대였습니다.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최상위 0.1%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잘 산다는 특권층 아파트에서 살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고 외무성 정무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급 아파트라는 곳도 타일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수도관이 얼어 물이 안 나왔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날라야 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도 외무성 건물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북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냄새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향기로웠습니다. 아무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가 쓰는 공항 화장실이 북한 최상위 0.1%가 누리던 그 살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훨씬이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됐습니다. 평양 최고의 특권층이 누린 삶이 이 나라에서는 공항 화장실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 이 온기 한 번이라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곳이죠. 저는 그곳에서 더 이상 외무성 정무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탈북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직함도 성분도 가문도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한 일인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문화 충격은 끝이 없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 밤중에도 배달 음식이 온다는 것,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저는 과일 코너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과, 배, 딸기, 망고, 바나나. 소희가 런던 마트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절 배급으로 겨우 받아온 가족이 나눠 먹던 그 사과를. 저는 그 사과를 계산대에 들고 가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한국 문화가 그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말은 같은데 단어가 달랐습니다. 손전화가 핸드폰이었고 여성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윗사람에게 반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말이 같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집에 돌아온 소희가 제 앞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내 말투가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친구들이 웃기다고 좋아하던걸요. 저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는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시계 속 SD카드를 관계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수령 일가의 비자금 장부, 해외 은닉 계좌, 그 모든 것을.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조금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눌러오던 것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손목 시계를 풀었습니다. 수령님이 하사하신 그 금빛 롤렉스 시계를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시계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이면 소희와 함께 동네를 산책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딸이 저녁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평범한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희는 중학생이 되었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 윤서는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는 언제나 그리움이 함께 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 형제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한 핏줄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아픕니다. 6.25 이후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수십 년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것처럼 지금도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그 아픔이 조금이나마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꼭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희가 그리고 소희 같은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웃으며 사는 세상이 한반도 전체에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캄보디아 골목에서 처음 보았던 그 웃음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는 그 자유가 북녘의 사람들에게도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는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게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냐고 고개를 젓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 정말 고생이 많았겠구나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두 마음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삶이 실제로 그 두 가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만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최상위 0.1%가 평생 누린 삶이 이 나라 공항 화장실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닥에 주저앉아 운 것은 감격 때문만이 아니라 북에 두고 온 사람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화장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